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늘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그 다문화 사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다문화 사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문화와 다문화 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문화라는 것은 이제 지구촌이죠. 글로벌한 환경에서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독특한 그 문화가 분절된 그 문화들이 또 다른 복합적인 어떤 융합적인 것을 형성하면서 조합을 이룬 상태입니다. 특별히 다문화라는 용어는 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편견과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다양한 문화가 이제 유입되면서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그것이 이제 소멸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자, 그럼 이제 다문화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 수가 2020년도 기준으로 220만 명을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총 인구 대비해서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참 낯설지 않은데요. 제가 이 보기쇼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세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을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론이 그 용광로 이론입니다. 용광로 아시죠? 철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가지고 하나의 철이 이제 생성되는데, 이제 뭐냐면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서 서로 동화되어서 이제 한 민족을 그렇게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소수 민족이 다수 민족에게 그냥 합해져 버리는, 동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샐러드 볼. 네, 볼이 무엇인가?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마치 그 그릇 안에 샐러드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거죠, 각각. 그러면서 융합되면서 그 민족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융화되는 것입니다. 모국의 말과 문화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샐러드 볼 이론과 좀 유사한데, 말 그대로 개인의 특징과 개성이 전통이 유지되어서 합쳐져서 하나의 그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라고 하는데요. 네, 캐나다가 영어하고 불어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어디에 속한 나라일까? 이거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 다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광로 이론도, 샐러드 이론도, 모자이크 이론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 이제 이민자들에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그 한 전라도에 사시는 권사님들 얘기인데요. 하루는 그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갑자기 남자 흑인 2명이 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핫다 겁나게 껌해버리네. 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흑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서 문이 열리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졸라두지? 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문화 문화를 알기 전에 우리 언행부터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10년 전 이야기였는데, 그 외국인에게 참 인격을 높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아직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우리나라 말 잘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면 이제 다 알아듣죠. 네, 프랑스도 어느 대학, 이제 프랑스가 우리나라 대학에 우리나라 말 학과가 개설된 곳이 4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문화 사회가 뭐냐면 이제 노동력 그리고 난민들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그 사회의 의미를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제 독일처럼 이제 단일 민족 상태에서 이제 해외 이주민들이 들어온 상태,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면 미국처럼 원래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들어와서 여전히 그 사회 통합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총 인구 중 4%가 이제 외국인인데요, 노동자들이죠. 불법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 노동자들 합하면 이제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1960년대 지금 유럽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요, 그 프랑스 선수단, 프랑스 팀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영국 팀도 마찬가지 같아요. 백인은 별로 없고 흑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소수가 다수의 영향권에서 멀어져서 이제 다수 집단의 반기를 들면 사회 통합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 문화와 다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문화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 단일 문화에 대한 이제 대립 개념입니다. 단일 문화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배타성을 갖는데, 특징이 뭐냐면 인종에 따른 문화적 구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따른 동질성의 구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흑인, 백인, 황인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 속한 민족의 특성을 갖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도 설을 지내고 떡국을 먹고 한복을 입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한 사회가 돼서 단일 문화적인 속성이 더 이상 우리 국가와 민족을 설명하는 데는 이제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기초적인 요건 외에는 굉장히 그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 문화의 특장이 조금씩 사라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대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사실 단일 문화는 이제 서로 상이한 단일 문화 사이의 충돌을 굉장히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바탕은 단일 문화의 존재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문화 집단의 일정 지역에 가두고 퇴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미국의 차이나타운이나 한국의 코리아타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모르죠. 사진으로만 봤긴 했는데, 근데 이 두 문화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양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쇠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코리아타운에 범죄가 성행하고 안 좋은 곳이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경향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단일 문화는 차별과 이제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전적인 개념이 이제 문화적인 근본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인간의 한계를 추월하는 AI도 있고 정보의 시대 속에서 단일 문화의 경계선이 와야 되고, 복수와 혼합 이런 것들이 특징 지어지는 현대 문화의 양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특정 민족이나 어떤 문화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믿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민족 문화를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근데 다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고 문화 상대주의, 또 다문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다문화 상대주의는 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화가 서로 자라다 보면은 충돌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토적 그 소속감으로 단일 문화에 대한 동질성에 익숙해져서
그런 민족은 이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현상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문화를 포함하는 그것들이 그냥 학문적 지식으로만 남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치, 사회학적인 문제의 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냥 뭐 단순하게 옛날처럼 차별을만 해결해 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이론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심과 영향력에 비해 중간 어떤 실행과 정의나 결과는 평가를 잘 내리지 않아요. 이것이 뭐 어떻다 저렇다 평가를 잘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수혜를 받는 그 개인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뭐냐면 예전에는 그 말씀드린 차별만을 부각시켜서 다문화주의 사람들을 그것만 강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경제 논리와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문화주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문화소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즉 사회적인 영역, 그 사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공적인 영역 서로 말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라에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재분배, 경제적, 정치적 제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 문화라는 그냥 추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의미하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다문화주의인데 다문화주의가 공존의 틀을 제공한다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에 근데 그것에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무엇일까요? 과연 소수를 위한 다문화주의가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소수만을 위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유익한 일이라 이런 거죠. 네. 현대의 문화 개념이 개별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서로 이제 맞불려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아까 말씀드린 이 문화도 좋고 저 문화도 좋다. 근데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차별을 또 합리화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인데 소수 문화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그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문화만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가 존재하냐 이것입니다. 그 문화 주체를 이제 개인으로 볼 것인가 또 집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고 또 수혜 대상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같은 기준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문화주의가 기존의 가치와 신념들을 이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문화가 도입되면 이제 다툼으로 인해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캐나다의 킴니카 교수가 이런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인간의 삶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 또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인데 그 소수자들도 자신의 문화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주의 그렇게 돼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화주의 기존에 있던 그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동화주의가 되면 민족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 이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소속감을 개인의 어떤 자율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했고 또 그 핵심이 개인이 다른 문화로 동화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유산도 중시하면서 소수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포용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식의 실제, 이 다문화 의식에 대해서 실제와 또 감수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보겠는데 요즘 그 한 가지 21세기처럼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파급 속도가 엄청나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콘텐츠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다문화 사회도 탈경계죠.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경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혼용되는 건데 국가에 따라서 이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참 감수성이 예민하죠. 한국도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을 국내로 유입시켰습니다. 외국인 지금 그래서 230만 명을 이제 넘고 있다고 하는데 참 합리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간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7년에 국민의식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였을까요? 바로 이 다문화 이주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설문을 조사했는데 외국인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2017년에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자국민이죠.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인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감각과 두뇌로 인식하는 그 세상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지개가 떴는데요. 무지개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를 이제 칼라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흑백 사진으로 보게 되면 특정 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 것과 선험적인 형식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건의 해석은 사람의 체험한 것과 경험한 임의의 것들로 주관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니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바로 우리가 경험과 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문화적인, 오늘 다문화 사회죠. 문화 사회를 이제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보면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다문화 사회가 좋은 것이다, 나쁘다, 이것을 칸트의 말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우리 주관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가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이 인식하고자 하는 영역이 인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나이가 20, 30대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지속돼서 고령화를 막아주는 어떤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기여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미래 시대 인류가 참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개방을 해놓고 타국 이민자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개인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민족이 흩어지고 각자 따로 살고 있어도 결국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께 모이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참 포용성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잠이 오시죠? 힘드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 그리고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 것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한국은 1988년에 뭐가 열렸죠? 올림픽이죠. 맞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경제 성장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3D 업종이라고 하나요? 그 기피 현상이 있어서 정부에서 해외 인력 수용을 굉장히 많이 독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올바른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80% 이상이 됐는데, 그리고 고용 허가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글로벌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고급 인력은 우리나라에 남게 하고 이 단순 인력은 좀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부 고용주들이 이용을 해서 불법 신분을 좀 악용해 가지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폭력, 착취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노동 조건들을 강요하게 돼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증가했죠. 그러나 이제 각 나라 정부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근로자를 제한하지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 고학력 시대가 계속 늘어납니다.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노무 인력이시죠. 네. 사회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이제 많이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정주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대부분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하기를 원치 않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원치 않는데, 그래서 나라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을 많이 이제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그 인재들을 데려올 때 그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취업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면에 그 단순 노동 내국인 그 기피 업종에 인력을 제공하고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데요. 우리 자국민이 받고 있는 임금의 70% 80%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견디는 것보다는 그냥 참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 다문화 사회의 어떤 그런 도전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화적 충돌입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정체성 혼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네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볼 때 관용을 베풀고 그 이후에 법을 만들고 또 소수의 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성도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좀 봐도 지금 관용을 베풀고 있는 첫 단계, 1단계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사실 그 외국인에 대한 생각은 좀 초보적인 수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정부에서도 그 외국인에 대해서 처우의 문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좀 많습니다. 의사소통, 취업 문제, 병역 문제, 또 사회적 부적응,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중국인들 좋아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중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을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선입견을 보고 바라보죠. 근데 그 흑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흑인에 대해서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흑인 분들 많이 지나다니면서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많이 편견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죠. 다문화 상대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차별도 합법이다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정착제도와 법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울리고 상호 교류하고 무조건적인 적응해라. 우리나라에서 왔으니 탈북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탈북민 와서 적응해라. 그래서 다시 뭐 북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탈북민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탈피하여 다문화주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활동이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말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88년 이후에 많은 노동자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공식 그 근로자만이니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글쎄요 더 많겠는데, 뭐 결혼해서 이주 여성이라던가 전문직 체류 외국인들은 그나마 좀 대우를 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열등하고 왜곡된 어떤 시선 가운데서 법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네. 나라마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거류하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난 본토인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은 외국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공평한 대우와 사랑을 강조하며 그 다문화 사회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혜택을 공정하게 받자, 이런 점을 시사하는데요. 참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주 근로자가 동종 직무에 근무하는 해당 국가 출신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에 비해서 더 단순한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희 나라도 30년, 40년 전에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위를 그만두고 꿈의 나라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많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때만 미국으로 이민 가면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간다 그러면 한국 놔두고 왜 가냐, 고생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이런 삶이 계속되면 이제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이 환경을 잘 수용하는 것이 사업장이 체질화되면 이제 사업주들이 이제 사업장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낮은 임금을 줘도 되고 낮은 근로 환경에서도 일하게 해도 되고, 이것이 이제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근로처를 잃거나 귀국하는 일이 두려워서 이제 은폐되는 그런 사실도 있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 수익을 위해서 열악한 사업장주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근절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학력 문제인데요. 놀랍게도 우리 이주해 오는 그 외국인들의 학력이 70% 이상이 전문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시대에 맞춰 처우와 이런 어떤 그 정책들을 잘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신명기 10장에서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을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듯 우리도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혜택을 베풀고 다문화인의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네, 우리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도 한때 나그네와 같고 또 고아와 가부 같았습니다. 오갈 데 없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럴 때마다 이웃 나라의 어떤 천시도 받고 또 예전에 전쟁도 있었고 일제 치하에도 있었고 참 신음한 적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선입관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면 그런 우리가 비전 있고 선교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공항에 딱 내리니 저는 솔직히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말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나라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30년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고 또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라고 합니다. 근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흘러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피 흘려주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거룩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섬김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한 주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개구리 올챙이 저 시절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포용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